리버풀은 두 조건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요. 지난 시즌 리버풀은 정말 잘했습니다. 클롭이 떠나고 슬롯이 왔을 때만 해도 솔직히 반신반의했잖아요. 근데 시즌이 시작되고 나니까 살라는 커리어 전체를 통틀어서도 손꼽힐 정도의 시즌을 보냈고, 메갈리스터 흐라벤베르는 확실한 리그 정상급 미드필더의 수준을 보여줬고, 반다이크는 이렇게 가면 센터백계 고트 맞다를 충분히 보여주면서 코나테도 벽 그 자체였고, 2019년 챔스 우승 이후 리그 우승 정도의 퍼포먼스까지는 아니었지만 감독이 바뀌어도 우리의 정체성은 그대로다 라는 확신을 보여주면서 24-25 시즌 리그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리버풀은 이 기세를 몰아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약 2,200억 원을 들여 비르츠를 영입하면서 역대 PL 이적료를 갈아치우더니 불과 2달 만에 약 2,500억 원을 들여 이삭을 영입하면서 한 번 더 이적료를 경신했어요. 둘이 합쳐 5천억이에요. 여기에 프림퐁, 에키티케, 케르케즈 등 총 7,759억으로 역대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가장 많은 이적료를 쓰면서 레알 안 부러운 제국이 뭔지 보여줄게, 아놀드 너 가의 포스를 보여줬어요. 진짜 누가 봐도 몇 년은 리버풀 시대겠다라는 걸 부정하기 힘들었죠. 그런데 이번 시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고마운 줄 모르고 이게 왜 이렇게 웃기냐? 웨스트햄전 승리 전까지 리버풀은 프리미어리그 12경기를 치르고 12위 20실점, 모든 대회 다 합치면 20경기에서 34실점을 기록합니다. 그 원정승이 정말 힘들기로 유명한 안필드라는 말이 무색하게 홈에서 노팅엄한테 0대3, PSV한테는 1대4로 털렸어요. 이번 시즌 살라는 이건 에이징 커브 수준이 아니라 혹시 머리 이식 수술하러 갔다가 사람이 바뀌었나? 쟤 짬나 아니야? 할 정도로 폼이 떨어졌고, 학포는 너 PL 빅4 윙어야 아니야? 딱 말해. 아닌 거지? 아니지? 느낌이고, 둘이 합쳐 5천억에 데려온 이삭이랑 비르츠는 둘이 합쳐서 1골 1도움 중이고, 레알이 노렸던 코나테는 마음이 싹 바뀌었을 정도로 호러쇼를 보여주고 있고, 딱 작년 이맘때랑 비교했을 때 정반대 그림이에요. 작년엔 뭔가 술술 잘 맞아 떨어지는 팀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모르게 다 잘못되고 있는 그런 팀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리버풀에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전 시즌 챔피언이 폼이 하락하는 건 리버풀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실 이건 패턴에 더 가깝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우승팀이 보통 다음 시즌에서 부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우선 챔피언 시즌이라는 것 자체가 운, 부상, 경쟁팀 부진 이 모두가 맞아떨어진 예외값이라는 게 일단 가장 크고, 정신적인 피로와 동기부여 하락으로 압박 타이밍, 세컨볼 반응, 전환 속도가 모두 0.1초에서 0.3초씩 느려진다고 해요. 그리고 경쟁팀들의 반작용과 분석 대상 1순위가 되면서 상대팀에게 완전히 파악당하는 것도 크고, 스쿼드 피로, 프리시즌 휴식 부족이 결국 핵심 선수 부상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승팀들은 보통 다음 시즌에서 득점 평균 7% 감소, 실점 평균 10% 증가, 승점 평균 87점에서 다음 시즌 78.5점으로 약 10% 하락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리버풀이 유난히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통계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난 시즌 리버풀의 우승은 대단했지만 승점이 84점이었어요. 보통 지배적인 우승팀이라면 평균 88점에서 95점까지도 갑니다. 이 뜻은 리버풀이 잘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경쟁팀들이 무너진 타이밍에 우승을 차지했다는 뜻도 보여주는 수치예요. 그래서 숫자만 보면 리버풀이 이번 시즌 내려오는 건 어느 정도는 통계적으로 그럴 수 있다가 되는 건데, 이건 심하잖아. 리버풀의 핵심 문제점은 조금 더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그럼 프리미어리그 역사에서 도대체 어떤 팀들이 이 패턴을 뚫고 연속 우승을 차지했을까? 32년 역사에서 연속 우승은 단 11번이 있었는데 그 11번을 가만히 뜯어보면 크게 두 가지 시스템만이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 감독이 시스템 그 자체였던 퍼거슨의 맨유. 퍼거슨 시절에만 연속 6번 우승, 퍼거슨 이후 단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자본이 시스템을 지배한 팀들, 첼시와 맨시티예요. 이번 여름에 리버풀이 돈 제일 많이 썼잖아. 맞아요. 리버풀이 이번 여름에 이적료를 가장 많이 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건 한 시즌 투자라고 보는 거예요. 첼시, 맨시티는 그야말로 단발성 투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10년 가까이 리그를 자본으로 설계한 수준의 구조적 우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팀들의 특징이 뭐냐면 벤치가 주전보다 비싸요. 그리고 매년 최고급 선수들을 돈에 구애받지 않고 보강할 수 있어서 부상, 일정, 판정과 같은 다른 팀들이 겪는
변수를 스쿼드 깊이와 지갑의 두께로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냥 돈을 많이 쓴 게 아니라 돈 자체가 시스템이었던 팀들입니다. 첼시는 2000년대 초반 러시아 자본으로 아예 유럽 축구 전체 질서를 바꿔버렸던 팀이고, 맨시티는 ESPN에 따르면 현재 재정적으로 규정 위반 혐의가 115건이 걸려있을 정도로 지난 10년간 이적료, 주급, 시설 등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팀이에요. 여기에 맨시티는 첫 번째 조건인 역대급 명장 펩까지 더해진 팀이죠. 결국 정리하면 프리미어리그 32년 역사 속에서 백투백 우승을 차지한 팀들은 딱 두 가지 조건뿐이었습니다. 명장이 시스템이었던 팀, 그리고 자본이 시스템이었던 팀. 리버풀은 두 조건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리버풀은 지금 정상적인 하락치보다 훨씬 더 빠르게 붕괴에 가까운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리버풀은 단순히 하락이 아닌 구조적으로 붕괴가 되고 있어요. 뭐 단순히 살라, 이삭, 비르츠 이들의 공존, 포지션 문제도 해결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실점 상황이 너무 심각해요. 작년에 리버풀은 2월 12일이 돼서야 34실점을 찍었는데 올해는 아직 20경기밖에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34실점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는 인텐시티가 많이 부족합니다. 의지, 적극성, 반응 속도, 경합 강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수비시 많이 요구되는 부분인데, 노팅엄전 두 번째 실점과 PSV전 두 번째 실점은 현 리버풀 상황에서 상징적입니다. 노팅엄전 두 번째 실점에서는 1차적으로 메갈리스터의 경합이 너무 형편없었고, 각포는 뒤에 뛰어들어오는 사보나를 너무 편하게 놔줬어요. PSV전 두 번째 실점에서는 1차적으로 살라가 너무 편안하게 벗겨져서 중원이 뻥 뚫렸고, 케르케즈는 뛰어가는 휘스티를 완벽히 놓쳤어요. 사실 이런 장면들은 이 선수들만의 문제가 아닌 리버풀 전체 인텐시티 부족을 말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중원인데, 지난 9월 에버튼과 경기에서 2대1 승리 이후 흐르벤베르는 TNT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시즌 저는 거의 6번 자리에만 지키고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더 많은 자유도를 얻었어요. 감독님이 제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많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게 리버풀의 볼 점유 시에는 괜찮을 수 있지만 이번 시즌 수비 시에 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사실 아까 PSV 두 번째 골 장면에서도 살라가 뚫린 이유, 지난 시즌 같았으면 흐르벤베르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었고, 첼시전 실점 장면에서도 6번 자리가 텅 비어 있어서 카이세도는 정확히 그 위치에서 편하게 중거리 슛으로 선제골을 만들어 냈습니다. 명확한 6번 자리의 공백으로 팀 전체 압박 구조가 이도저도 아니게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번 시즌 코나테는 프리미어리그 센터백 중 두 번째로 많은 포지션 실수를 범하는 중이고, 반다이크도 실수가 많다기보다는 눈에 띄게 낮은 인텐시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세 번째 문제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점인데, 바로 세트피스 실점이 늘었다는 거예요. 작년 이 시점까지 리버풀의 세트피스 실점은 2점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벌써 PK 포함 14골을 실점 중입니다. 이 세트피스 실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크로스 올려서 한 번에 빵 하는 실점 장면보다 대부분이 세컨볼, 두 번째 상황에서 실점이 많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역시 리버풀의 집중력, 의지, 인텐시티를 나타내기 좋은 수치라고 보여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점이 바로 조타의 죽음입니다. 리버풀에서 조타는 단순히 좋은 공격수 이상으로 평소에는 팀에 상당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줬던 선수였고, 운동장 안에서는 가장 먼저 전방에서 강한 인텐시티를 보여줘 팀의 활력을 이끄는 선수였어요. 그런 동료가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난 경험을 한 사람들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감독은 이 상황을 끌어안은 상태에서 시즌을 시작해야 했고, 선수들은 아직 감정을 다 추스르기도 전에 11월까지 빡센 일정을 소화해야 했어요. 이게 리버풀 부진의 변명이 되기는 힘들겠지만 이번 시즌을 평가할 때 조타의 죽음을 빼고 말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리버풀은 과연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슬롯을 경질해야 할까요? 지금 리버풀의 문제는 슬롯이 전술적으로 완전히 실패해서 생긴 결과라기보다는 집단 에너지 문제, 챔피언들이 다음 시즌에 겪는 이 패턴 등 여러 구조적 충격들이 한꺼번에 겹쳤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 슬롯을 자른다면 단기적으로는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나은 선택일까는 신중히 고민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클롭이 리그 8위를 찍던 시절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 장기 프로젝트가 리버풀의 큰 정체성 중 하나가 되었잖아요. 지금 당장 슬롯을 잘라버리면 리버풀도 다른 팀들과 다르지 않구나, 똑같구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 리버풀이 진짜 다른 클럽과는 다르다, 전통과 자부심을 더 강하게 만들고 싶다면 단기 반등용 경질 버튼보다는 전술, 심리, 스쿼드를 같이 손보는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있어야 한다고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년 이맘때 그래 슬롯 안 자르길 잘했다라는 장면도 왠지 모르게 리버풀이기 때문에 좀 보고 싶은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됐고 지금이라도 빨리 슬롯을 경질하는 게 낫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더 믿고 기다려야 한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 괜찮으셨다면 좋아요도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